반등의 시그널로 여겨졌던 대출이 끊긴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원래 희망이 없었어요. 하는 쪽 입장은 더 이상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7조가 늘어났잖아요.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가 늘어났어요. 50년 모기지면 5억 대출 받으면 이자로 1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품을 팔았어요. 가격은 막 올라가고 있다라는데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희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안 팔리겠죠. 연말 되면 뭐가 좋아질까? 두 가지 측면이 좋아지지 않으면 시장이 개선되기 어려운데, 하나는 거시 경제가 좋아져야 돼. 근데 중국의 경제가 좋아질 길이 없어요 지금. 두 번째로 좋아져야 되는 거는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의 반등의 시그널로 여겨졌던 대출이 끊긴다. 특례 보금자리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한은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 때문에 대출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인식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경제수장과의 생각이 다른 거죠. 정부가 추진하는 바는 당장의 시장을 살리자, 이런 쪽으로 간 거고, 하는 쪽 입장은 더 이상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7조가 늘어났잖아요.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가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면 부동산의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담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거래가 살아났죠, 이 대출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 대출의 형태를 보면 과거와는 완전 다른 대출인 거죠. 과거에는 30년 모기지를 원래 기본으로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이제 40년 모기지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건 50년 모기지예요. 50년 모기지면 5억 대출 받으면 이자로 1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심각하니까 다시 이제 부랴부랴 지금 은행에서 니네가 50년 모기지 대출 해줘가지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DSR 적용도 안 받잖아요. 이런 대출들의 문제를 이제는 조여야 되겠다 해서 대출 중단을 한 거죠. 일반형에 대해서 대출 중단이 27일부터 이루어지니까 빨리 대출 받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얘기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소득에 구애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거든요. 2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 이거는 또 이제 또 투자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길이 막히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어느 정도 신용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협약이 있어요. 건전성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중에 DSR이라는 거는 40%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40%라는 건 내가 100만 원 벌면 60만 원은 생활하는 데 쓰고 40%만 빚 갚는 데 써야 건전하게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기준이 DSR 40%인 거거든요. 그게 맞고, 우리가 이제 연봉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빌려주지 않았던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DSR의 적용을 굉장히 늦게 도입을 했고, 단계적 도입을 했고 그랬었는데, 이게 적용되다 보니까 정말 지금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빚을 못 내주는 거예요. 집값은 올랐다고 하고 대출은 뭐 60%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60% 대출을 받으려면 자기가 그만큼 소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적인 방법이 50년 모기지거든요. 기간을 늘리면 갚아야 되는 돈 자체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다달이 갚아야 되는 돈. 그러면 DSR의 적용이 완화되는 거죠. 또 지금 뭐 DSR 예외 적용이라고 해가지고 풀어준 대출이 많잖아요. 다 피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은행에서 이런 대출을 해줬던 것들에 대한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오를 원인이 있는지 요인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급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우려하기 시작한 시점이 올 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의 경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 때부터 사실은 거래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만 해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에서는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 즉 거래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기에는 부채는 이만큼 지고 있는데 금리는 올라가니까 버틸 수가 없어서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사이 절반값으로 가격이 내려온 거래가 생기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나타나니까 당장 정부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가계의 문제뿐 아니라 기업의 문제에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기업이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타고 부동산을 이용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벌여놨고, 그 사업들이 대부분 빚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PF 사업이고, 그 시장에서 지금 자금경색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PF 시장의 자금경색 문제를 푸는 거는 결국은 물건을 팔아서 그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시장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사줘야 되거든요. 그 누군가 사주는 주체, 결국 가게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 다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라, 이렇게 했던 조치가 효과를 발휘를 해서 사실은 거래량이 반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0건도 안 되던 거래량에서 1월에는 이제 조금 올라오다가 대책 발표되고 바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2, 3월 이제 넘어가면서는 이제 3000건대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래량을 보이게 됐는데, 이 거래량이 그러면 과연 시장의 반등의 신호로 파악할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특례 보금자리론 풀린 게 최근 늘어난 게 7조 정도가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7조 원이면 한 사람당 뭐 3억씩 빌린다고 치면 2만 세대예요. 2만 가구가 집을 사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물론 그 100% 다 활용되진 않았지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서울의 거래 건수가 이제 3000건대를 보이고 있으면 그렇게 빌려서 산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이 금액이 소진되고 난 다음에 그럼 과연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또 거래를 계속 이어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러긴 어려운 거죠. 정부 대책이 풀어준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내가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고 해주면서 조건은 비슷하게 해준 거죠. 근데 착각할 수 있게 조건을 비슷하게 해준 거죠. 예전에 돈을 빌려서 쓴 사람은 이자를 5억의 빚을 내서 모기지로, 장기 모기지로 이 빚을 갚아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대출의 감당 이자가 5억 정도,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원금이 5억이라면 이자가 5억 정도 되는 이 정도의 규모를 감당한다고 했으면, 지금 빌려주는 거는 5억을 빌리면 10억을 이자로 감당해야 되는 수준으로 기간을 늘렸고, 대출을 상환하는 기간을 늘렸고, 또 대출의 이자도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체감할 수 있는 부담감은, 한 달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빚의 규모가 얼마나 크다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 없이 그냥 일단 집을 사면 나중에 비싸게 누군가 사줘서 팔 수 있으니까, 팔면 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하신 분들, 집을 사신 분들이 좀 생겨났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래의 주체 대부분이 30대 이하잖아요. 근데 매물은 막 시장에 막 늘어나고 있어. 왜 매물이 늘어나겠어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집을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라는 인식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장은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팔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올라야 좋은 거잖아요. 이걸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제 사주려는 사람들은 그거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른다고 하니까 막 그냥 사재기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동산은 거래의 은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를, 신고가를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를 지지하기 위해서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집값이, 내 주변에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파리만 날리고 있고,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집 내놨는데 몇 달째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는 시장인데 집이 올랐대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계속 뉴스에서 나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있구나. 가격을 안 내리려고 하겠죠. 호가를 안 낮추겠죠. 방매 시간은 더 길어지겠죠. 그렇지만 호가를 낮추는 걸 막는 효과, 그러니까 약간 묶어두는 효과를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이게 심리적으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걸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야 물건을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미 이걸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경착륙이 온다는 거는 빚을 많이 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손실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계의 파산 위기가 커지겠죠. 그리고 부동산 경착륙이 오면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해서 되게 비싸게 팔려고 생각했던 집들, 어떤 계획했던 가격이 못 파는 거잖아요. 금액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죠.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금융기관에 부실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건전성을 체크하는 상황이 되고, 건전성을 죄게 되면 또 가게한테 돈을 더 안 빌려주는 상황이 오겠죠. 엮여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어디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터지지 않고 있으니까 여력이 있는 데서 계속 사주면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는, 또는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이런 걸 이연시키는 효과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엄청 비싼 물건을 팔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물건이 아니라 억대의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것도 몇만 채를. 근데 그 물건을 사려면 사람들이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빚을 잔뜩 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30년, 40년의 빚을 내서 사야 되는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팔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물건이 엄청나게 싸서 정말 큰 이익을 준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으면 안 팔려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심리가 꺾이면 이들은 더 물건을 팔기 힘들겠죠. 심리가 꺾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심리는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달하는 기사는 사실만 확인하면 돼요. 그 사실을 해석하는 내용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어떤 내용이 나왔다면 그 내용 수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는 거죠.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지역이 좋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성 기사들, 이런 것도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의견들을 보고 스스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 내용만 맹목적으로 믿었다가는 조금 개돼지 취급받는, 약간 이런 표현이 좀 세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매물이 늘어난다는 거는 유동성의 축소 시기에 돈을 확보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뜻하고, 돈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는 뭔가 돈을 상환해야 되거나 이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매물이 소화가 되면 많이 늘어나지 않겠죠. 근데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쌓이는 거죠. 가격은 오르는데 매물은 쌓인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거래가 안 돼도 가격은 오른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가격을 계속 받쳐주면서 수요가 쭉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순간 수요가 감소하는 순간이 오고, 그러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거래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시장의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을 겪어야 되는데, 그래도 가격이 오른다고 했었던 시장이거든요. 지금 가격은 막 올라가고 있다라는데, 반등하고 있다라는데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희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 희망 가격에 팔고자 하는 공급은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 의미죠. 근데 그게 시장에서 소화되려면 그 가격에 팔려야 그 가격이 유지되는 건데 안 팔리겠죠. 그러면서 조정의 시간을 갖는 거죠. 2016년도만 해도 한 1000조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960조 공식적으로 잡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가계부채의 문제를 이 공식적인 부채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계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3700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전세보증금이 한 1000조 정도 되고, 자영업자 대출 900조 뭐 이렇게 합치면 3700조 정도의 규모가 가계부채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2등이죠. 그리고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1등이죠. 그만큼 심각한 가계부채를 지고 있다. 근데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냐를 생각을 해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가, 그걸 규모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2배예요.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2배인 거예요. 미국이 1배 정도 되면, 100 정도 되면 우리가 200이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전세보증금까지 하면 300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벌어서는 갚을 수 있는 부채를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저금리 상황, 또 금리를 올리지 않는 조치를 많이 했잖아요. 정부가 은행권들 모아놓고 마진율 줄이라고 했고, 어떤 상생금융 얘기하면서 최대한 금리를 낮게 해라, 이렇게 해서 되게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금리를 낮췄는데 연체는 늘어나는, 이미 상황이 힘든 사람들은 조금씩 연체가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80%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100% 훨씬 넘어가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그 정도 규모까지 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한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리려면 결국에는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부채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부채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거는 빚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소득을 많이 쌓아서 일부를 상환하거나 다음에 빌려줄 때 이제 대출을 축소하는 형태로 가겠죠. 가게가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가게가 빚더미 올라가게 된 이유가 집 사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이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최초잖아요, 거의. 근데 그때는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 경색 문제, 경제 위기의 상황을 가게가 그나마 버텨줄만 했기 때문에 금모으기 하면서 약간 상징적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심어준 거였거든요. 그만큼 여력이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게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죠. 거품이 터지는 신호가 막 어디서 빵빵 나온다, 이렇게 생각돼야 사람들이 인식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미 어디서 이제 바람 빠지듯이 조금씩 터지고 있어요. 이걸 근데 정부가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생 파산 법원을 더 늘려야 된다, 2년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 절차로 갈 사람들이 늘어날 거를 알고 법원은 업무가 가중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늘리는 조치를 했어요. 대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때 내 손에서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이 와중에 빚 때문에 뭐 자살하는 기사들 엄청 나오고 막 요즘도 나오잖아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 내는 거가 되게 아무렇지 않았던 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빚을 많이 냈고, 20, 30대의 파산 신청자들 보면 그래도 이제 더 안 좋은 사람들, 뭐 학비 때문에 이미 빚이 있거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그런 신청을 했지만, 지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20, 30대도 회생 파산 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뭐 투잡, 쓰리잡 뛰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어떤 거품이나 이 부채 문제에 대한 감당이 어렵다라는 게 사회 여기저기에서 신호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라든가 정말 우리나라 이제 망했어요, 이런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약간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이 부채의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부채가 너무나 많이 어떤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고 그게 거품이 심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신용갭이라는 걸 통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신용갭이 두 자릿수가 됐던 때가 IMF 때랑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때 이제 두 자릿수 때였는데, 지금은 우리 뭐 위기가 터졌나요? 안 터졌는데 두 자릿수 때예요. 이미 그때와 거의 동일한, 그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위기 상황을 이미 닥쳐 있는 건데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우리나라 어떤 경제 상황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를 연결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계속 정책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대출을 늘려줬던 것도 정말 더 이상 대출을 늘렸다가는 위험하다라고 외국의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경고를 하고 IMF에서도 경고를 하고 이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늘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나? 생각해보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유권자잖아요. 뭐 총선 때까지만 끌어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혼란의 상황이 되면 기회가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을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지금은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바로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이 끌고 가면서 우리는 갖고 있는 룸을 계속 소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환율이 떨어지고 막 등락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걸 환율 안정 조치를 위해서 정부가 갖고 있었던 외화 자금을 풀고, 또 연금 수합을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에 손을 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거를 다 끌어쓰면서 이 상황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한국은 이제 이 위기야 이런 선언이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이미 위기는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계속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오죽 답답하면 하는 총재가 금리 동결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런 통화 정책만으로 이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전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긴 하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건 과거부터 원래 희망이 없었어요. 이미 괴리가 심하고 이 부분이 개선되는 데까지는 막대한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희생이라는 거는 파산할 사람은 파산하고 집의 무게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조정이 되는 절차 이게 다 끝나야 다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요인이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조정의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고 지금 안 하고 오히려 어떤 그 조정을 해야 되는 부피를 더 키워가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뾰족히 나아질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에는 상저하고의 전망을 통해서 거시 경제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돈 더 많이 벌고 돈 착실히 갚아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상반기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풀어주고 이런 걸 해서 그게 일부 효과로 나타나서 급락이 멈추고 오히려 어디는 이제 반등을 논하는 뭐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이게 다인 거죠. 그로 인한 후유증은 그동안 눌러왔던 빚이 더 많이 늘어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더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거고 과연 이 시장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반기 끝나면 연말 되면 뭐가 좋아질까? 두 가지 측면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시장이 개선되기 어려운데 하나는 거시 경제가 좋아져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무역 적자 계속 몇 달째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의 상황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중국의 경제가 좋아질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갖기에 첫 번째 기대는 지금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상저, 하저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 1%대 예상하고 있는 거 아시다시피 좋아질 게 없는 거예요, 거시 경제는. 그러면 두 번째로 좋아져야 되는 거는 금리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즉 굉장히 안 좋지만 계속해서 돈을 공짜로 끌어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이 몸집을 계속 유지해 나가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금리가 낮아질 요인이 없어요. 금리를 낮추려면 물가가 안정이 되고 또 이런 지금 자산시장의 거품이 좀 제거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금리 낮춰주지 않아도 지금 대출해주겠다고 하니까 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에는 유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유가가 올라갈 요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인플레가 잦아들기 어렵고 이 얘기는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낮추는 피벗을 가져오기에는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갈 요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면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기에는 자산시장이 크기가 커졌잖아요. 이 몸집을 다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유동성이 흘러들어와 줘야 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원하는 곳에는 다 돈이 흘러들어갔어요. 근데 부족한 시기가 되면 선택적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죠. 제가 망하길 바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최소한 그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체력만이라도 남긴 채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많죠. 근데 내 집을 사줄 돈 많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지금 잠실에 사는데 서초나 송파, 강남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로 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노원에 집을 10억에 샀다. 영끌들 뭐 최고점 그렇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나랑 똑같은 사람이 노원에 10억에 들어와 줘야 돼. 아니 그런 시장이 올까요?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잖아요. 사채를 끌어쓴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위기라고 하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 27년치 연봉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두세 배 오른 기간 동안에 연봉이 2배, 3배 올랐나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감정평가사 박은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른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안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 많다. 정말 착각인 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집을 가지고 있어요. 내 집을 이미 가지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집을 훨씬 더 싼 값에 매입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 집은 결국 나랑 비슷한 사람 말고는 사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잠실에 사는데 서초나 송파, 강남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로 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수요하는 지역, 선호하는 지역들,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역에 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노원에 집을 10억에 샀다. 영끌들 뭐 최고점 그렇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나랑 똑같은 사람이 노원에 10억에 들어와 줘야 돼. 아니 이자까지 생각하면 12억, 13억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올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대출은 안 나오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렇다고 소득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연봉이 늘어나서 몇 억씩 더 벌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착각인 거죠. 돈 많은 사람 많죠. 근데 내 집을 사줄 돈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젊은 분들이나 부동산이 오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돈 많은 사람 많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되게 소수예요. 우리나라 5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절반이 1%가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나처럼 빚내서 뭐 투자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거나 근근히 유지하는 정도 뭐 이거밖에 없어요. 자산을 처분해서 내가 돈을 벌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없어요. 돈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 1%예요. 근데 그 1%는 다 집이 두세 채씩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부동산 화랑기의 기본적인 우리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그만큼 부동산의 가격의 폭등을 흡수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고 팽창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만큼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담감을 흡수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저성장의 시대로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고착화되어 있고 이 경제가 확실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버퍼가 있는 상황이 아닌 성숙된 사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집을 수요하는 사람이 그런 누군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랑 똑같은 가게가 집을 수요해 줘야 되는데 그 수요자들이 과연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사줄 만큼 그 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암울하다는 거죠. 또 집을 기존에는 한 사람이 한 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두 채 뭐 이 정도의 규모로 소유를 했다면 이 부동산 화랑기에는 사람들이 한두 채 투자에서는 큰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갭 투자가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뭐 대여섯 채씩 집을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의 집도 거의 대부분은 레버리지로 채워주고 있잖아요. 전세를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월세로 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형태의 투자이기 때문에 극대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레버리지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그 전세값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다 채워주지 못하는 환경이 됐고 그러면 결국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처분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는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는 수요는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미 기존에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기존에 집이 없던 사람들조차 갭 투자의 명목으로 또는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생각에 다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누가 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과연 나중에 다시 환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거시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화랑을 누리던 시기에서 이제 규모가 이제 수축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재화의 가격은 소득에 기초해가지고 그거에 상응하는 가격이 형성되는 모습을 띠는데 이게 소득과 괴리된 정도에 따라서 너무 과열된 시기가 오면 그 상황을 계속 받쳐줄 수가 없는 시점이 도래를 해요. 그러다 보면 거래가 사라지고 가격은 이제 꺾이는
꺾이는 추세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심리적인 영향까지 오면서 가장 저점, 사실은 이쯤에서는 정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경기가 바로 회복되지 않고 조금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 이런 사이클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확장됐던 부분들이 축소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에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은 버티는 상태, 그러던 상태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걸 느끼려면 계속해서 더 높은 값에 거래가 되는 현상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거래를 높은 값에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시장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만으로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원래도 이제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긴 하지만 그 레버리지의 정도가 과하게 발생을 했던 시기를 겪으면서 형성된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과하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도 사람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남의 돈을 쓰는 자금이 굉장히 거저 쓰다시피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과거와 비슷하게 느꼈던 거예요. 과거에 3억을 빌려서 5%의 이자로 썼던 게 5억을 빌려도 3%의 이자로 쓰니까 절대적인 금액은 훨씬 많이 빌려서 쓰지만 부담 정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체감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빚을 내서 더 비싼 값이라도 지금 사면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줄 거다라는 믿음, 그런 걸로 또 집을 팔릴 거라고 기대하면서 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빚을 지고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오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거래가 사라지고, 또 올라간 호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계 시점에 도래를 하니까 이제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그 주기가 그 정도 됐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과거에 발생한 사실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하락을 겪어도 한 5, 6년 이 정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의 시기를 겪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이렇게 사이클의 흐름을 보이면서 나타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 확장의 시기가 너무나 길었어요. 초저금리 상황을 시작한 게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저소득 저성장의 시대를 계속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했던 게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전 세계적으로 2018년도 정도에는 이제 디레버리징이 들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여전히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변수,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자산 시장의 상승기가 10년 이상 이렇게 길어진,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이클에 비해서 비이상적인 형태로 더 길어진 그런 시기를 겪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몇 년만 지나면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집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평가를 하고 있죠. 올해만 해도 몇 천억 이상은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에 이거 되게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인데, 부동산은 가격이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우리는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이 부동산을 만들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그리고 이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주느냐,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가격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성의 개념은 좀 낮은 편이고, 원가적인 측면으로 보기에도 또 이제 시장 가격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성 측면, 즉 주변의 시세가 어느 정도냐에 따른 그 가격이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이제 고평가와 저평가는 결국은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효용이나 가치에 대비해서 시장의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저평가인 거고,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고평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고평가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의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지역의 기존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보다는 얼마만큼의 시세를 볼 수 있는 물량이다, 이러면 가서 사는 형태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진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일정 시점이 되면 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단 사주는 시장,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항상 시세보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양 일단 받잖아요. 근데 과연 그 분양가를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이게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던 거지. 아파트 분양에서 사실은 분양은 가장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어떤 큰 이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재건축이 한참이던 시기에는 그런 게 더 이익이 훨씬 큰데 굳이 청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비싸게 파는 물건을 살 필요가 있을까? 기존의 사업에 최초에 참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이 좀 달랐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 거의 다 망했잖아요. 집은 아닌데 집의 대체 상품이라는 형태로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뭐 에어비앤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집들을 굉장히 많이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호텔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라든가 유치원, 뭐 놀이시설,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의 규제도 안 받고 뭐 이렇게 짓는 건데, 형태는 집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그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고, 청약을 받자마자 당첨되면 프리미엄 5천이다, 1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몇 천을 더 붙여서 팔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죠? 지금은 마이너스 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점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누군가 몇천, 몇억 또는 이런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고 되게 무거운 재화이기 때문에 원하는 순간에 모두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이 전부 다 보장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집값도 기본적으로는 물건 값입니다. 물건 값이고, 최종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으로서의 효용을 주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점은 이 집이라는 게 하나의 자산이다 보니까 이 집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죠. 어떤 금융제도를 이용해서 영모기지를 통해서 나중에 노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된다든가, 우리가 뭐 이런 카메라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이걸 갖고서 나중에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자산의 개념도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서도 여겨지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집을 좀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나중에 그 시세가 정상화 됐거나 조금 더 높게 올라가게 됐을 때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으로도 많이들 바라보는 물건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게 없던 시장에서 그게 막 들어오는 시장이 됐었고, 그렇게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이제는 고급화되는 단계, 뭐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성격이 달라지는 형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아무리 좋은 상품이 나와도 이게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어야 그 물건이 그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하이엔드 아파트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10억이에요. 근데 시세는 30억이라고 해. 그래서 30억에 팔고 있어요. 근데 이 30억에 사줄 사람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유지가 돼준다면 30억을 유지하겠죠. 그런데 이 30억이라는 게 빚을 있는 대로 끌어모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또는 이 30억이라는 물건이 과거에는 1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00개, 1000개가 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물건은 어쨌든 결국은 팔아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똘똘한 한 채는 끝까지 오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전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은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똘똘한 한 채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특정 지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똘똘한 한 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강남이 최고다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강남에서도 뭐 예전에는 압구정이었고, 근데 압구정이 이제 노후화되면서 다른 대체 지역들이 생겨나면서 뭐 서초동, 반포동 뭐 이런 데 생겨났잖아요. 근데 지금 또 강남에는 개포동 쪽에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배동 쪽에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노후한 반포동 쪽에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와요.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으로. 물량 자체가 훨씬 많이 늘어난 시장이죠. 근데 그렇게 비싸다는 아파트를 다 채워줄 사람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소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괴리되어 있는 집값이기 때문에 물론 누군가는 채워주겠죠. 근데 그걸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을 전부 다 유지해줄 수는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치솟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분양은 얼마에 하죠? 30평대 분양 10억대 후반에 하잖아요. 근데 거래액은 뭐 30억, 40억이라고 하지만 파는 물건은 그렇게 안 팔잖아요. 그 가격을 해야 시장에서 사람들이 아, 이거 사면 이익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 몇십 년의 담보 잡히면서 이걸 분양을 받잖아요.
그렇게 파는 거죠, 물건을.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전부 다 40억, 50억에 팔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죠. 40억, 50억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실거래가로 찍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 이 집을 기존에는 5억, 7억에 샀어요. 5억, 7억에 샀고 부담금 내고 해서 10억 정도에 매입을 한 사람이 50억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 또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분양가가 로또라고 해서 뭐 18억에서 20억에 이걸 사서 나중에 40억, 50억에 팔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억이 아니라 40억이 돼도 30억이 돼도 팔 수 있는 룸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10억에 샀고 20억에 샀으니까. 그러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당연히 가격이 내고가 되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살 수 있는 돈이 있느냐가 집값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 가격에도 기꺼이 계속해서 사줄 수 있는 시장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많다는 거는 내 돈이 많아도 되고 또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되는 건데, 그 빌릴 수 있는 돈을 사실은 지금과 같은 과열기에 다 끌어 쓴 거예요. 그 빌릴 수 있는 돈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얼만큼 많이 끌어 썼냐 하면 GDP 전체 총생산보다 더 많이 끌어 썼어요. 그걸 지금 빚으로 다 끌어서 집을 사는데 쓴 거예요. 소득 그리고 유동성인데 돈을 끌어 쓸 수 있는 정도인데, 그 끌어 쓸 수 있는 정도가 이미 너무나 많이 끌어 썼고 올라간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해주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와줘야 그 가격을 유지해 줄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 채에 10억 하면 30억이 있었으면 이제 이 집이 다 40억이 됐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40억이 들어와줘야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면 유지가 안 돼요. 또 오히려 유지가 안 되고 물려있는 유동성을 환가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바로 유동성을 끌어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금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금리도 중요하죠. 금리는 내가 다달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니까, 어떤 대출을 받았을 때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금리가 높으면 그 부담감이 커지는 거고, 금리가 낮으면 그만큼 부담감이 낮아지는 건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금리가 낮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끌어썼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아주 낮은 금리에 견딜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끌어서 집을 산 거예요. 그 가격인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끌어쓴 절대적인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부담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미 지탱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빌려 쓰고 있어요. 근데 플러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은행권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 쓰는 돈뿐 아니라 사채를 끌어 쓴 것과 같은 거거든요. 사채를 끌어 썼는데 역전세가 났다는 거는 사채 중에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일시 상환, 중도 상환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10억에 줬던 거 10억에 또 전세 주면 돈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10억에 전세 줬는데 이제는 8억의 전세를 줘야 되는 거야. 당장 2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이 이만큼 있고 거기에 사채도 이만큼 쓰고 있는 시장인데, 이러니까 지금 위기라고 하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장이 막 과열되면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법적인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편법적인 대출이라는 게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사업자 내가지고 사업자 대출로 해서 집 사는 데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또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게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빚의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특별 자금을 지원했던 거 정부 40조 지원을 했잖아요. 최초의 목적이 뭐냐 하면 대환이었어요.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됐어. 어쩔 수 없어. 은행한테 마진을 줄이라고 하면서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서 했는데도 연체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이거 빚 못 갚겠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빌려줄 테니까 그 금리로 갈아타라, 이 용도로 그 자금을 풀었던 거예요. 그렇게 최초에 썼던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대부분 80% 가까이가 국민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되니까, 금리가 예전에 3%에 빌렸는 줄 알았는데 5% 되고 5%가 7%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미 3%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빚을 냈는데 5%가 됐어. 굉장히 쪼들리면서 또 다른 빚을 내고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정부가 그럼 내가 3%대 4%대 대출, 장기 대출, 고정 대출 뭐 이런 걸 해줄 테니까 이걸로 갈아타라고 한 거죠. 5%짜리를 4%짜리로 이렇게 갈아타게 도와준 자금이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자기가 내놓은 빚을 누군가가 또 빌려주지 않으면
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고 그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가게는.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업도 PF 대출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프로젝트의 어떤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완결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돈을 중간중간에 원래 갚아야 되는 시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환해서 다시 또 누군가한테 대출을 받아서 이걸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막힌 거예요. 예전에 여기서 다 빌려준다고 해서 쓰고 와서 이제 또 빌려야지 했는데 못 빌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둔촌주공이었어요. 둔촌주공 PF 경색 문제가 여기서 지금 PF 사업으로 썼던 돈 5천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건 연장될 줄 알았는데 대주단에서 연장 못하겠어요 한 거예요. 당장 갚으세요. 그러면 갚는 방법은 여기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다 각출해서 내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누군가 빌려주거나. 근데 누군가 빌려주지는 않고 각출해서 낼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이 자초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정부가 정책 자금을 쏠 테니까 다른 은행권도 니네 들어와서 이거 살려줘 해서 60일을 연장해 준 거예요. 그게 PF 그 경색을 풀었던 거거든요. 60일 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일반 분양이 있었어요. 일반 분양의 계약금만 모으면 지금 빌려 쓴 돈의 대부분을 상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 시기가 2달 안에 잡힌 거예요. 그럼 일반 분양이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자금들, 계약금만 갖고 이 모든 사업을 끌어갈 수 없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돈을 누군가 빌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허그가 보증을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결국은 여기도 이 사업도 돈을 누군가 빌려주지 않으면 자구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게 끌어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가게도 똑같고. 아니 이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뭘 한다 계속 지금 자금을 쏘고 있는 거고 이러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 같더니 반등한대. 지금 한 달에 얼마만 부담하면 빚 내준다고 하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싸게 사는 거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가? 안 그렇고 팔려고 내놓고 있는 시장이에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이 올랐다, 반등했다, 바닥을 찍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거래라는 게 부동산은 가격이 정가가 없잖아요. 한 단지에서도 가격 격차가 많이 나고 그런데 실거래가가 얼마에 팔렸다, 어디가 얼마 신고가 찍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게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개별적인 특성과 사정이 있는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른 줄 알아요. 이런 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팔려고 내놨을 때 바로 팔리나요? 되게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1년째 집을 안 보러 온다고. 진짜 그렇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시장에 많이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편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미 집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 또는 정말 투자의 목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거에 동조함으로써 나는 그만큼 이익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 27년치 연봉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만큼 집값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소득 수준 규모나 우리랑 비슷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10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 또 부동산에 대한 믿음 이런 것 때문에 뭐 10배까지 내려가진 않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최근 5년간, 4, 5년 동안 오른 게 2배에서 3배씩 올랐잖아요. 근데 절반 떨어져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떨어져야죠. 2~3배 오른 기간 동안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2~3배 동안 연봉이 2배, 3배 올랐나요? 빚만 2~3배 늘었거든요. 그런데 공급은 서울 같은 경우에 그 5년 동안 과거 평균보다 15,000채씩 더 아파트가 공급이 됐거든요. 더 많은 물량을 들어왔고 그리고 이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정책적으로 나중에 잔금 때 전세 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와서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는데 그 집을 전세 놔서 메꾸려고 했는데 자금 융통 상황이 이미 달라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나머지 돈조차도 대출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런 물량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특히 경기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아니 정말 저는 이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때에 터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자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40대, 50대 돼야 집을 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20, 30대가 들어와서 사줬잖아요. 미래 수요를 다 땡겨서 써서 만든 거품이에요. 지금 모두가 자산시장에만 미쳐가지고 집으로만 돈 벌 생각하고 막 더 살기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집 사줄 수요가 늘어나야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지금 악순환되는 구조잖아요. 20년, 30년 후에 유행하게 될 평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트가 있는데 심리가 시장을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 열기 속에 안 한 사람들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꼈었고 뒤늦게라도 하려는 사람들 엄청 투자해서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잠깐 부동산 정책 풀어주면서 이 시기에 제가 이제 만났던 분 얘기를 하면 5채를 한 거예요. 아파트를 5채를 했는데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 정책을 하면서 이게 약간 경색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를 2개를 놓고 하나는 정리를 해서 나머지 모자른 전세금 메꾸고 한 텀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뭔가 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시장인 거죠. 근데 뭔가 해주는 주체는 여력이 그렇게 있는가? 또 생각해보면 더 심각한 거죠. 지금 이런 경제 논리를 정치랑 연관을 지어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정책들이 계속 그냥 미루고 있는 거예요. 터져서 더 많은 사람이 다쳐도 상관없다 이거죠. 근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F 시장 같은 경우 대주당 협약으로 해가지고 정상화 프로그램 밟아가는 게 전체가 3,600개 사업장인데 187개 사업장이거든요. 즉 전체의 5%만 이 대상이 돼요. 상징적인 거죠. 사람들을 버티게 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아니 시장에 매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격 오른다는데 지금 서로 팔려고 물건 내놨는데 그 물건이 사람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관심 있는 물건이나 물어보러 오지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같은 지역에도 어떤 단지는 자주자주 언급이 되니까 대장주로서 분류가 되고 이런 데는 그래도 문의라도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죠. 자기가 그만큼 빚을 졌는데 이걸 활용해서 뭘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지금 이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고 이렇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온 시장이지 이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이미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는 거? 금리 낮아지는 거 기대해요. 정부가 빚 탕감해 주는 거 기대해요. 가능할까요? 아니 정말 저는 이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이게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때에 터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금리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고 그 뇌피셜. 금리 문제는 지금 하는 총재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금리 문제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건 부동산이 주는 기대 이익이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익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리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 말하는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줘서 이 고금리를 다 상쇄하고도 집값이 다시 올라줄 수 있다라는 뿌리 깊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시기가 곧 온다라는 가정하에서 금리 문제가 상쇄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시장이다. 왜? 이미 지금 조금 올라간 금리에도 지금 다 못 버티고 있거든요. 정책이 나를 위해서 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수요자, 가격 안정, 이걸 위해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남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시장에 반등을 가져오는 정책, 오히려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계부채 대출 완화해주는 정책 나온 것도 진짜 실수요자가 집을 돈을 못 빌려서 못 사는 상황을 걱정해서 규제 완화를 한 게 아니라 PF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기업의 문제를 가계로 전이시키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 이슈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인허가가 줄어들어서 공급이 부족해져서 그래서 다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이 대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저는 실수요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투기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게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투기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탐욕과 그 심리를 무시한 거죠. 이렇게 오른다는 시장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자금만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해야죠. 이게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이미 이런 과열된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의 개념이 모호해진 상태예요. 근데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사람들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서 투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출산율이 0.7인 거는 과거에 독일이 분단 국가일 때 동독의 출산율이 0.78인가? 이게 최저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0.7이 됐어요. 인구가 없어요. 인구가 없다는 거는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 수요가 원래 자기가 사야 되는 시점에 들어온 게 아니라 더 먼저 들어왔어요. 영끌이라는 형태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자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의 자본 축적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20대 때 집을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0대, 50대 돼야 집을 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20, 30대가 들어와서 사줬잖아요. 미래 수요를 다 땡겨서 써서 만든 거품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그렇게 산 사람이 나중에 이걸 팔려면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그 부모 세대, 즉 40, 50대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이 애들한테 경제력을 심어주지 않는 이상 내가 영끌해서 산 집을 그렇게 사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인구도 줄어들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뭐 수능 인구가 뭐 한 제가 80만이었나 봐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그 인구들이 부자가 된다면 그 부자가 돼서 또 집도 나는 여기도 한 채 저기도 한 채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면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 시장이 올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것도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 상승장에는 항상 이슈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슈가 뭐였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을 안 한다였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집을 짓는 사람들은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원가적인 측면, 여기에 이윤까지 포함된 원가예요. 그 가격으로 분양하는 건데 내가 들어간 돈 플러스 이익까지 보장된 금액에 팔 수 있는 시장인데 물건을 안 만들까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이 부족해진대요. 그 사람들이 더 아우성이야.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타니까 막 여러 채 살려는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시장에는 아무리 공급을 해도 집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공급 부족하다니까 공급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사회적 낭비라는 거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다 채워줄까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의 시기로 가고 있는데 이 짓는 게 그리고 굉장히 싸게 사람들이 정말 닿을 수 있는 가격에 그럼 이게 다 내려온다면 모르겠어요. 채워지겠죠. 서울 같은 데는. 근데 가격은 살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그 정도의 가격대로 이 물건들을 다 팔겠대. 비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이고 이게 팩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단은 비싸게 팔면 되고 당장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불안하게 느끼고 포모 뭐 이런 거 또 앵커링 효과 어디가 얼마라고 하면 거기서 더 내려갈 거라는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뭐도 했는데 왜 안 내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걸려 있고 또 사람들의 욕심. 집을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자산 투자 안 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투명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물건 자체가 굉장히 개별적이고 거래 자체가 굉장히 은밀하기 때문에 이거가 객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50억에 팔렸대? 이 50억이 두 사람이 채무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50억에 넘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부자가 돈을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는 물건의 가격을 얼마다 다 띄고 그냥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50억이면 뭐 우리 집은 뭐 10억이 갈 거야. 당연하지. 근데 내가 내 집 사는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10억을 무슨 수로 마련하냐고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어렵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발전을 하려면 이런 집값 문제는 굉장히 안정화가 돼야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모두가 자산시장에만 미쳐가지고 집으로만 돈 벌 생각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더 살기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집 사줄 수요가 늘어나야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지금 악순환되는 구조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이제 집에 관심 없는 시기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먼 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안 됐거든요. 정말 아무도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10년 전이에요. 2013년도 12년도 더 이상 집값은 오르지 않아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기. 그래도 살 사람은 샀거든요. 거래량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거래량을 유지했거든요. 이 얘기는 아까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재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요한 사람은 사요. 그런 시장이 와야지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겠죠. 결국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은 가격이 유지될 것이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그 올라간 가격을 유지해 줄 수 있다? 이건 퀘스천 마크죠. 그 지역을 선호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과거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50억, 100억 가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느냐, 20억, 30억, 10억, 20억 이 가격을 유지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동산 가격이 끝나고 한참 침체기 중에 나왔던 얘기가 버블세븐이잖아요. 강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유행이 있죠. 근데 그 유행이 얼마나 갈지는 본질에 따라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땅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고 공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어떤 지역은 그대로 보존을 해라, 어떤 지역은 개발을 해도 좋다, 상업용을 만들어라, 주거용을 만들어라, 이런 규제책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땅값도 차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행이라는 거는 이제 개발의 트렌드, 개발의 형태에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도 또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 이런 것들도 그 규제 어떤 정책이나 어떤 법의 제도하에 나와 있는 개발 형태 내에서 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많이 분양이 됐던 거예요. 그 분양이 되면서 근데 그게 마치 엄청난 새로운 상품인 것처럼 또 이제 이렇게 포장하고 홍보하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과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등락기를 보면 이제 과거에는 중대형 평형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중대형 평형이 가격을 주도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 가격이 상승기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많다랑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중대형 평형을 선호할 거고 중대형 평형을 고급화해서 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이러니까 이랬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그런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안 올라. 계속 똑같아. 또는 떨어져. 그러니까 중소형을 더 짓기 시작하는 거죠. 더 절대 금액이 작은 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20평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평수가 작아질수록 뭐 칸막이도 많이 해야 되고 공사비 단가 더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 나온 게 그래서 이제 소형 평형이 가격을 이끈다. 이렇게 또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사람들한테 부담의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부담 정도여야 사업이 또 이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중대형 평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똑같이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는다고 해도 돈만 더 많이 내고 어떤 환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이라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 플러스 나머지 면적만큼은 또 하나 분양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풀어주면서 재건축 사업을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맞춰가는 건데 유행하게 될 평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파트라는 거주 형태를 얼마나 계속해서 선호할지 물론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주로 수요하는 층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20년, 30년 후에 가정을 이룬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1인 가구도 생각을 해보면 1인 가구가 돈이 많을까요? 1인 가구의 80%가 최저소득이잖아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 1인 가구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1인용을 위한 오피스텔, 투룸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분양했잖아요. 엄청 공급이 많아요. 그럼 그것도 과연 다 채워줄 수 있을까? 정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회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 진짜 걱정이 돼요. 유행할 평수를 찾지 말고 집을 내가 필요한 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냥 소비재로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은 로케이션이라고 해요. 결국은 입지거든요. 근데 그 입지는 개발의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투입된 SOC나 기본적인 사회 그 기반 시설들, 도로라든가 관공서, 뭐 온갖 것들이 몰려 있는 지역은 입지가 좋아진 지역이니까 선호될 수 있는 거고 그 전통적인 지역 외에도 어떤 도시에 대한 개발 축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신흥 좀 선호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느 날 뚝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2030 뭐 이런 식으로 2030년까지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획이 나와 있고 그 이전에도 계획이 있어요. 그럼 거점이 다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디가 서울의 주요 거점이고 어떤 업무 중심으로 뭐 어디는 주거 중심으로 어디는 문화 중심으로 이런 역할들을 다 부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검토를 하시면 좋겠죠. 네. 애가 없잖아요. 대학을 가는 방법도 너무 다양해지고 그리고 온라인의 교육이 많이 발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군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물론 그 위에 경쟁들, 정말 그 가장 메인의 경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학군에 대한 니즈가 크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과거처럼 막 뭐 맹모 삼천지교를 실천할 정도의 그런 니즈는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군이 좋다는 건 결국엔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하는 건데 대학 진학의 방법이 너무 다양해지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 내신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뭐 학원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다른 문제인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전통적으로 학군이 센 곳은 조금 많이 퇴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학군이 센 곳은 사실은 학군뿐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집중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막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의 명성을 끝까지 누릴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거죠. 일단 부동산은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주식처럼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 사신 분들 올랐다고 해서 당장 팔지도 않아요. 왜? 양도세 뭐 내고 중도상환 내고 뭐 이런 거 하면 크게 먹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 팔고 있거든요. 그만큼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주식과 다르게. 또 참여자가 달라요. 주식시장은 이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신사업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오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대상은 제한되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이 그런가요? 제가 묻고 싶어요. 집이 그래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최종 수요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소유하려면 이게 꾸준히 이익을 준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월세가 그럼 렌트가 그만큼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냐? 아니거든요.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가게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자는 건설회사, 시행사 이런 데서는 공급을 하죠. 기업에서 공급을 하지 기업이 다시 사주나요? 안 사줘요. 엄청난 차이죠. 저는 굳이 그러니까 물론 그 생애 주기상 내가 계속 직장 활동을 하고 뭐 어떤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없는데 평생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직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은퇴하는 시기가 오고 하면 결국은 주거 안정에 대해서 내가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가 뭐 적당한 가격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근데 내 집 마련이 꿈이 돼서 정말 온갖 땡빛 내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이게 사실은 언제 내가 이걸 털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에 이런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는 일단 또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하셔야죠. 내가 그러니까 소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데 결국 자기 능력을 키워서 돈을 더 많이 벌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부동산 자산 이득을 취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게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상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